67쪽에 날개를 보시면요. 공공서비스 생산 방식의 유형. 자, 보통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구분할 때요. 임마누엘 사바스가 얘기한 10가지 방식이 있고 국내 학자가 얘기한 이 4가지 구분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조금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일단 뒤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71쪽, 작년 책은 63쪽. 거기 맨 꼭대기 와이드에 보시면요. 공급과 생산 주체에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 방법이 1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봤지만, 그러니까 공급을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생산을 정부가 하느냐, 민간을 하느냐, 이걸 결합하면 10가지 방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 계약하고 허가하고 보조금은 정부가 공급은 하는데, 그러니까 책임은 정부가 지는데, 서비스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권, 바우처는 공급도 민간이에요. 정부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기생산 다 이거 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그 임마누엘 사바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분했거든요. 재화의 유형을 구분했던 그 임마누엘 사바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그게 67쪽이에요. 67쪽 앞쪽에 보시면 날개에 있는 4가지 방식. 자, 거기 보시면 공공서비스를 그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 또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수단이라는 게 방식이에요. 방식. 자, 수단이란 방식입니다. 방식이 권력적 방식이냐, 그러니까 좀 강제적이냐, 아니면 시장적 수단이냐. 시장적 수단이라는 거는 그 시장 원리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주의 같은 거, 뭐 경쟁의 원리, 가격의 원리처럼 이용한 사람이 돈 낸다든지 이런 시장 방식, 시장의 방식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수단이 권력적이냐, 시장적이냐. 그 다음에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4가지 유형을 구분했거든요. 자, 그 중에 1번이요. 일반 행정이 그게 정부가 주체가 돼서 권력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교, 국방, 뭐 치안 이런 순수 공공재가 이 방식이에요. 그 밑에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되는 순수 공공재 같은 경우 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4번은요. 그건 원래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 민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그건 시장이 해야 될 거예요. 탄력적으로 시장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시장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 내면 상품 주고 안 내면 안 주고 이런 방식.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민간 위탁 3번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정부가 해야 될 거를 민영화시키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이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위탁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민영화입니다. 이게. 거기에 뭐 보조금, 바우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교도소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정부가 해야 될 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 2번이 뭐냐면요. 그게 책임 경영 방식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공급은 해요. 공기업이나 정부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화된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전력, 통신, 가스, 수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철도 같은, 옛날에 철도, 통신. 그래서 지금은 공기업이 많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그 책임 경영형이 시장 논리나 방식에 따라 공급은 하되 정부가 직접 하거나 공기업이 하거나. 근데 정부가 요즘 이런 집행 업무만을 공적인 업무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책임운영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지고 해라. 책임운영 기관. 그래서 공기업이나 책임운영 기관이 주로 공급하는 방식이 여기 2번 책임 경영 방식이에요. 문제 하나 볼게요. 74쪽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4쪽 8번이요. 작년 책은 65쪽 8번에 있을 건데요. 다음 중 민간 위탁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방금 전에 그 표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책임 경영은 아까 2번에 해당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이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민간 위탁은 넓은 의미의 민영화된 방식은 말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건데 민간에게 넘긴 방식. 면허, 보조금, 2번의 바우처, 5번의 자조활동 다 그게 우리 민영화 방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책임 경영은 민영화가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민영화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지. 자, 68쪽으로 넘어가서 자, 바우처로 가겠습니다. 바우처 68쪽. 하단에 와이드 보시면 이제 바우처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소비자한테 쿠폰을 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용해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 사은권, 구매권, 바우처, 쿠폰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 2번에 방가로 2번 보시면 형태에 따라 종이, 상품권 같은 종이 바우처를 줄 거냐, 요즘처럼 카드, 전자 바우처를 줄 거냐. 이제 요즘은 주로 전자 바우처인데요. 형태고거든요. 형태에 따라. 그 위에 1번에 보시면 지급 대상, 누구한테 줄 거냐에 따라 묵시, 명시 이런 게 있어요. 묵시, 명시. 명시는 실제 소비자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쿠폰이나 이런 거를 소비자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뭐 주택 임차 바우처다라고 하면 국토부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손에 그걸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임차료 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무료 승차 카드, 노인들한테 지하철 무료 승차 바우처. 그거 가지고 지하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두 번째 줄, 소비자에게 사전에 그걸 딱 카드나 이런 걸 딱 주는 거. 그게 명시적 바우처예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 그 수혜자가 딱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묵시적 바우처는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 손에 미리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긴 주는데 나중에 이걸 정산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가 우리 지금 교육부의 방과 후 수업제도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국공립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방과 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많이 하지만 뭐 맞벌이 부모 뭐 이런 부부 이런 경우는 아이가 뭐 그걸 못 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면 학교 방과 후에 학교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을 50%만 받아요. 정부가 교육청에서 50%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그 50%를 학생 손에다가 학부모 손에다 지워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거는 똑같은데 소나기에 손에다가 미리 딱 그걸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한테 주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하러 온 그 교육기관 거기다 그냥 지불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결국 명시는 소비자한테 사전에 딱 지워주는 것이고요. 묵시는 사후에 공급자하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좀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69쪽 하단에요. 하단에 우리 이번에 내부 민영화 중에 1번 계약의한 위탁 그 민영교도소 그걸 꼭 생각을 하세요. 민자유치 우리 봤죠. BOT, BTL 봤고 3번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4번에 수익자 부담주의 같은 경우 이것도 넓게 보면 다 민영화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넘기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하면서도 이익을 본 사람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장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넓게 보면 다 민영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익자 부담주의가요. 오른쪽에 2번의 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수익자 부담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심 통행량이 너무 늘어난다. 그러면 도심 통행,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통행료를 받자. 도로 사용료를 받자. 이런 게 수익자 부담주의거든요. 자, 그러면 수익자 부담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사람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할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낭비가 방지돼요.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자제하겠죠. 낭비가 방지돼요. 공공시설의 낭비가 방지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하는 것보다 더 공평해요. 왜냐면 세금은 내가 그 도로 한 번도 이용도 안 할 사람이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 돈 내는 거니까 훨씬 더 세금보다도 더 공평한 편이에요. 공정성을 구현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니까요. 그리고 조세가 아니니까 조세 반발, 조세 저항도 없어요. 재원 확보가 유리해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니까 돈을 부담하니까 그만큼 그 시설에 대해서 뭐 계량조 해달라, 보수해달라, 뭐 어디가 뭐 도로가 움푹 패였다 이런 시민적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할 때는 그런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세금 낸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수익자 부담주의가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폐단에 보시면 맨 아래 2번 요금이 비싸져요. 왜냐하면 이용한 만큼 세금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받지만 이거는 실제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돈을 받아 재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가를 생각하게 돼요.
도로 건설 비용, 유지 비용 다 생각해서 통행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보다 훨씬 더 요금이 좀 올라가요. 요금이 저렴하진 않아요. 원가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넓게 보면 다 민영화 방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영화를 왜 하느냐? 효용, 폐단. 조금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71쪽에 작년 최근 63쪽에 꼭대기에 있는 그 민영화를 저해한 요인 그거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5가지가 지금 날개에 쭉 있는데요. 1번은 말씀드렸죠. 크림, 달콤한 것만 취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역대리까지 말씀드렸고요. 관료와 국민 간의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를 시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속고 속이는 관계가 더 생깁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더 보게 되거든요. 보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대리 손실이 더 커진다. 이게 역대리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대리라는 거는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리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고요. 나머지 더 말씀드릴게요. 2번에 주무관청도 반대예요. 주무관청이 왜 반대하냐? 왜냐하면 낙하산 때문에 낙하산. 왜냐하면 공기업으로 두면은 자기가 은퇴 후에 가서 3년, 5년 더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영화 돼버리면 못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공기업은 자기 나중에 퇴직 후에 자기가 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영화 돼버리면 못 가요.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민영화를 꺼리고 노조도 반대합니다. 노조도. 민영화는 노조도 반대. 극렬한 노조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가 훨씬 더 극렬해요. 공공노조는 국가가 부도날 리가 없고 공기업이 도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극렬한 노조행위라는데 민영화 돼버리면 스스로 자제를 하게 돼요.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거 자제하게 돼요. 자, 왼쪽에 70쪽을 한번 볼게요. 70쪽. 한가운데 보시면 민영화의 필요성에 8번 괄호에 보시면 보수 인상 요구를 자제하게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게 되면은 노조들도 경영에 대해서 자기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 같은 극렬한 노조 활동을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 노조가 이렇게 극렬한 노조 행위를 못하니까 노조는 대체로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날개 끝에 5번 황금주 문제가 있고요. 황금주 이건 이제 골든 쉐어라고 해서요. 골든 쉐어 황금주 주식 황금 주식 알짜배기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에 영국서 이제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라 안 됩니다. 지금은 EU가 돼서 EU에서 규약을 만들었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 못하는데 옛날에 옛날에 1980년대 초입니다. 1980년대 초에 영국에서 브리티시 에어라인,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로만 들으십시오. 브리티시 에어라인, 레일로드, 브리티시 텔리콤, 영국 항공, 영국 철도, 영국 통신, 굴지의 공기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대처가 신자유주의 한다면서 이걸 다 민영화를 했어요. 민영화하면서 눈 가리고 약간 아웅하는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알짜배기 주식을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알짜배기, 황금주를. 그 황금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 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정부인데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를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관여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황금주, 알짜배기 주식을 정부가 갖고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계속 관여하는 그런 것들은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사실상 민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다 민영화를 저해하거나 민영화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저해 요인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됐네요. 문제를 하나 더 볼 게 있나요? 75쪽을 한번 볼게요. 풀었나 안 풀었나 모르겠습니다. 75쪽 12번 문제요. 작년 책은 66쪽 12번. 작년 건 없겠네요. 이거 봤나요? 이 문제 풀었나요? 안 풀었죠. 12번. 금년 서울시 7급 문제인데요. 민영화 옳지 않는 겁니다. 1번은 어때요? 1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 방식은 컨트랙팅 아웃, 계약에 의한 위탁이죠.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자, 다시 앞으로 올게요. 조금 설명 더 드리고 볼게요. 문제요. 71쪽입니다.
YD 한가운데 보시면 큰 표가 하나 있어요.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다 봤던 거긴 한데요. 1번. 계약에 의한 위탁은 계약을 통해서 민간으로 넘기는, 이게 민영교도소를 항상 생각하세요. 예를, 제가 설명드리는 예가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영교도소는 다음 어떤 방식에 의한 민영화 방식이냐? 나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번도 안 나왔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영교도, 예를 항상 생각하세요. 예를. 이해도 도와주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건 계약을 통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아무한테나 계약을 해요? 아무하거나? 아닙니다. 경쟁 입찰에 붙여요. 누구누구 할래? 심사해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잘할 업체를 선정, 재정 부담이 경감돼요. 그러나 거기다 하나 써주십시오. 콤마. 비용은 정부 부담이에요. 교도소 갈 사람 범법자가 돈 내고 교도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은 정부가 대주하는 경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자, 오른쪽에 날개에 방금 우리 황금줄 밑에 있는 조그만 표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표. 자, 계약에 의한 위탁, 면허, 보조금, 구매권, 이 네 가지 방식을 비교할 때 보조금까지는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이 생산을 하지만 바우처는 다 민간이 하는, 바우처는 공급까지도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당연히 그 이용자가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비용 부담자가 달라요. 계약에 의한 위탁은 정부가 비용 부담해요. 정부가. 범법자가 돈 내고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면허는 이용자가 비용 부담을 해요. 보조금은 정부가 일부 대주고 이용자가 되니까 분담하는 거예요, 서로. 바우처는 정부가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큰 표를 보시면 계약에 의한 위탁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니까 재정 부담이 경감되지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보조금은 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누구를 허가 내줄까? 먹고 골치 아프다. 심사도 어렵다. 서비스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때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간편해요. 바우처는 빈곤층한테 쿠폰을 줘서 선택하도록, 선택. 그래서 재임배 성격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전자바우처가 되면서 많이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없어졌거든요. 오른쪽에 뭐냐면 서비스의 누출이에요. 누출. 서비스의 누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영국에 유학 중에도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나 뭐 저소득층한테 식품 바우처를 줘요. 뭐 식품 바우처. 그러니까 슈퍼 같은 데 가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식품을 안 사 먹고 그걸 암시장에 가서 그 술로 바꿔 먹는 거예요. 알코올로. 그런 게 서비스의 누출이에요. 다른 용도로 이게 누출 전환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옛날에 종이 바우처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바우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다 관리가 되거든요. 맨 끝줄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요. 자원봉사. 자, 이거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도 민간 시민단체 같은 게 해주니까 정부 예산이나 인력을 줄이면서도 서비스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인력을 줄이면서도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장단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하고. 자, 그러면 12번 그 문제 다시 볼게요. 75쪽에 12번.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러면 계약 방식 맞습니다. 2번 어떨까요? 민영화 중에 프랜차이징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비용을 정부가 다 직접 지불하는 게 뭐예요? 위탁입니다. 위탁. 일부 대주는 게 보조금이고. 위탁이에요. 위탁. 계약이 아니다. 프랜차이징은 그건 이용자가 돈 내는 거예요. 다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용자가 돈 내는 거예요. 면허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자바우처는 맞을 틀려요? 맞겠죠. 4번 자조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자조, 셀프 헬프, 셀프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이 돼서 서로 돕는 게 자조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볼런티어고요. 맞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정부 실패 이 절도 이제 됐고요. 다음 절.
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거든요. 행정의 지향과 가치. 자, 1번에 행정과 가치. 자, 맨 아래 보시면 줄에 가치는 사회과학이 기초가 되고 오른쪽 메인 위에 사실은 자연과학이 기초가 된다. 그리고 왼쪽에 날개에도 그런 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에. 재생이 가능하다. 사실은 가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은 객관적이고 재생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끌어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재생. 그러니까 검증된 객관화된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다 끄집어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가치는 재생이 안 돼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런 얘기 했나? 이렇게 돼요. 검증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해요. 주로 사회과학은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고 자연과학은 팩트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자, 로마 2번에 목적론과 의무론, 이제 그건 어제 말씀 충분히 드렸고, 그 밑에 카플란하고 앤더슨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아셔야 돼요. 카플란이 세 가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하버드대 교수죠. 카플란. 개인적인 맥락, 표준적 맥락, 이상적 맥락. 개인적 맥락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개인의 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백인이 함께 타는 그 혼용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1960년대 케네디까지도 100년간 흑백 차별이 지속이 됐어요. 사실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흑인들이 막 못 살겠다 폭동 일으키고 했던, 그래서 그걸 미국의 격동의 시기라고 해요. 그 시기를 케네디 암살당하고 직후부터 한 5년간 미국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요, 이 혼용 버스, 이게 문제가 됐어요. 흑인 백인이 한꺼번에 타는 혼용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동안 흑인들은 앞문으로 타서 반드시 뒤로 가야 돼요. 앞에 못 앉아요. 딱 반으로 갈라져 있고 흑인들은 여기 타고 백인들은 여기 타고, 그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자 파크스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로자 파크라는 흑인 그 여성이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타자마자 바로 어디에 그냥 주저앉다시피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백인 운전사가 뒤로 가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여기 앉을게요. 가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서 앞에 차를 떡 세우고 강제로 끌고 내렸어요. 질질질 끌고 내려. 그 모습을 흑인들이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 왜 우리가 저런 대접을 받아요? 이 시절 때 뭐가 있었냐면 화이트 온리라는 이게 유명한 팸. 지금도 흑인들은 이걸 보면 치를 떨어요. 화이트 온리. 무슨 뭐 공중전화 박스에도 이게 써져 있고 뭐 매표소에도 써 있고 버스 승강장에도 백인들만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심했는데 질질 끌고 내리니까 흑인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뭐 백인 버스 회사 뭐 안타기 운동, 걸어다니기 운동 하면서 아주 온 사회가 이제 흑백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거기서 뉴욕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이 생긴 게 1968년입니다. 1968년. 이게 그 도화선이 됐거든요. 자, 그 전까지는요,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인정을 하되, 노예해방 이후에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인정하되, 온 표식을 인정을 안 했어요. 백인들은 한 표의 가치를 주고, 흑인들은 0.53인가 그리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는 보통 선거인데, 기회는 다 줬으니까, 평등 선거는 아니었던 거죠. 보통 선거는 되는데, 투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았으므로, 평등 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 백인이 함께 타는 버스를 처음 도입할 때 만약에 백인 관료가 판단을 할 때 나는 흑인 싫어. 이런 제도 도입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개인적인 맥락의 가치예요. 근데 표준적 맥락은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합니다. 자, 나는 괜찮은데 우리 백인 집단들이 꺼려할 것 같다. 안 되겠다. 백인 집단을 생각해서 그런 건 표준적 맥락이에요. 근데 3번은 뭐냐면 자, 나도 싫고 백인들도 꺼려하겠지만 이거는 사회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 도덕적 신념이나 뭐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이상적 맥락이에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를 논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3번이죠. 그래서 케플라는 3번이 가장 우리가 이념이나 가치를 논할 때 바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요.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폴 앤더슨의 가치 기준 보겠습니다. 5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어떤 기준을 할 거냐.
1번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2번은 조직의 어떤 생존이나 존립 문제, 3번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그러니까 땅 부자가 종부세를 올리면 저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고 내리면은 좋은 정책은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무상급식을 하면 진보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하고 보수에서는 뭐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점심밥을 왜 주냐, 쓸데없이 안 됐다, 잘못됐다. 보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 뭐 이게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념적 가치고요. 4번은 이게 바로 케플란이 말한 그런 공익이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폴 앤더슨의 가치기준에 따르면 뭐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정책적 가치. 달달 외우실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아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쪽이에요. 78쪽. 작년 책은 68쪽.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그 로마 2번에 행정이념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쭉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로마 3번에 그 부합과 상충. 오른쪽에 우선순위는 우리가 좀 봤어요. 공자, 형평, 정복. 뭐 그게 본질적 가치다. 그런데 어떤 이념 1위는 부합이 되고 어떤 이념은 또 상충되는가,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날개 보시면요. 78쪽에 왼쪽에 날개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그거 하고, 그리고 80쪽 맨 꼭대기. 작년 책은 70쪽 맨 꼭대기요. 날개 꼭대기. 민주성을 위한 가치와 능률성 계열의 가치, 그것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그것만 아시면은 어떤 거는 부합되고 어떤 거는 상충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앞에 와서 로마 2번에 이제 이념이 시대마다 쭉 변했다고 했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늘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막 예산을 낭비하고 역관주에 문제가 생기면 돈 좀 능률적으로 써라. 그래서 능률이 요구됐고, 그다음에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막 폭동이 생기면 이제 형평성을 추구해라. 이런 게 또 강조가 됐고, 뭐 이 시대 상황에 따라 이념은 늘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별로도 보면 이념 달라지듯이 연령대별로도 성공하는 의미가 달라진대요. 성공하는 의미가. 자,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때 돈 많이 버는 게 보통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에서 뭐 60대, 70대, 80대까지 성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0대 때는요, 그러니까 서너 살 때는 성공한 아이가 누구냐면 똥오줌 가리는 아이들이에요. 똥오줌 가리는 아이. 그 다음에 10대 때는 게임 잘하면 성공이에요. 게임 잘하는 아이들. 20대 때는 애인 있으면 성공해요. 애인. 30대부터 50대까지는요. 34, 50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하는. 60대부터는 다 여기서부터 반대로 가는 거예요. 60대부터는 반대로 가야 돼요. 60대는 애인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70대 때는 게임 잘하면, 노인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게임 잘, 오락실에,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인데, 일본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일본서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에, 망해가는 오락실이 노인들 때문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게임 잘하면 성공. 80대는 똥오줌 가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회사하고 오락실이 일본서 망해가다가 노인들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락실하고 기저귀 회사가. 그러니까 이념의 변천처럼 행정 이념도요. 우리 엄지손가락도 보면 참 이게 그 시대별로 많이 손가락도 변천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엄지가 정말 손가락 중에 5손가락 중에 왕이었어요. 엄지는 자기 인격을 대변했어요. 지장. 딱 찍으면, 엄지로 딱 찍으면 그게 자기 인격을 대변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엄지손가락은 그냥 스페이스바나 지키는 완전히 불필요한 손가락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새끼손가락만 또 못한. 그러다가 이제 요즘 다시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지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자, 그 밑에 우리 이념을 몇 개 좀